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더워졌죠? 예. 자, 책 79쪽. 79쪽 갑시다. 책 79쪽. 책 79쪽 하면, 그러면 부동산 투자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자론. 자, 왜 부동산 투자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 사람도 있다. 자, 이 투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제가 농담을 해준 거고요. 자, 부동산 투자론이 79쪽부터 시작되는데, 부동산학 결혼에서 가장 힘들어 하신 부분이 이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은요, 7개 내지 8문제를 출제하는데, 자, 7개에서 8개. 그런데 이 중에서 반드시 2문제 이상은 계산 문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2문제 계산 문제가 들어간다고 보면, 그러면 이론 문제는 5개에서 6개 정도 나오죠. 계산 문제는 찍어서 맞추시고, 계산 문제는 찍어서 맞추시고, 그 다음에는 이론에서는 5개 나오면 4문제 맞추자고요. 그 다음에 6개 나오면 5문제 맞추고, 그래서 한 7개 나오면 4개에서 5개 맞추자.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좀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내용 전부 다 알고 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알 필요 없고, 그동안 자주 출제했던 부분, 자, 그 부분만 알고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7개에서 5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투자는 어려우니까 오늘 다 끝내야 될 건데 어쩌면 다 끝낼지도 모르겠어요.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좀 잘하는 부분은 빨리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자세히 하고 이렇게 할게요. 가장 먼저 요 부동산 투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걸 가끔씩 물어봐요. 개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하고 단점은 지문만 주는 겁니다. 지문.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점, 단점에서 이제 뭐가 파생돼 나오냐면 지렛대 효과라는 게 파생돼 나와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은 지문 주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 지렛대 효과는 단독 문제에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지렛대 효과는 25에, 27에, 29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5회 때부터는 퐁당퐁당 이렇게 내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생님, 그럼 작년에는요, 29회 때 나왔다고 그다음 말 안 했잖아요. 그럼 작년에 안 나온 거지 뭐. 그렇지? 그 패턴이 계속된다면 올해 30일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제발 좀 나와주라.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그러면 단어 2개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위험과 수익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배웁니다. 위험 고정적으로 한 문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위험을 부담했으면 수익이 창출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또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배우게 돼요. 자, 세 번째, 위험을 제거 감소시키면서 자, 수익을 좀 창출해보자. 그러한 의미에서 나오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구성. 올해는 포트폴리오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작년에 출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투자는 전반부고, 자, 후반부는 내용이 좀 달라져요. 후반부부터는 이제 실무적인 겁니다. 얘는 이론적이라면 후반부부터는 이제 실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는 투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투자 분석을 한단 말은 이 부동산이 과연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투자 분석을 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투자 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을 배웁니다. 수학적 지식. 그걸 합계 시간 가치라고 그래요. 합계 시간 가치. 이 합계 시간 가치는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학적 지식을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자, 5번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장점, 단점, 지렛대 효과, 뭐 포트폴리오는 빠질 수 있지만 합계 시간 가치도 빠질 수 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게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겁니다.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추정하는 거. 자, 이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올해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가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분석 기법. 투자 분석 기법은 저 부동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이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2개로 나누어져서 분석합니다. 이 투자 분석 기법은 다른 내용보다 이제 다른 여기 타이틀보다 훨씬 더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 2개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분석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연평균 수익가법, 현가 해수기간법,
천 덮는 것처럼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합배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합배의 시한가치 고려하지 않는 것은 단순 해수기관법, 회계적 수익률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6가지 내지는 7가지를 배울 건데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꿔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약간 난해할 수 있지만 제가 처음 하신 분들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거니까 그것은 양해하시고 여기 합계 시한가치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부터 합계 시한가치 여기까지도 좀 괜찮아요. 현금 수지표도 괜찮더라고. 이 부분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합계 시한가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책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그러면 94쪽으로 갑니다. 94쪽에 94는 없습니다. 95쪽 왼쪽이 94쪽이야. 95쪽이 표시되어 있죠? 95쪽 왼쪽이 94쪽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부동산 투자 분석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합계 시한가치라는 것을 배우고 그다음에 현금 수지를 추정하고 투자 분석 기법 배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 합계 시한가치라는 게 먼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합계 시한가치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럼 합계 시한가치가 올해는 제 생각은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합계 시한가치가. 합계 시한가치를 배우고 그다음에 합계 시한가치 계수를 배우고 그래요. 이 합계 시한가치가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합계 시한가치 계수가 자주 나오는 거야. 근데 작년에는 이 합계 시한가치 논리를 물어봤어요. 합계 시한가치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소리야. 자, 돈의 가치는 현재 시점하고 미래 시점하고 다르다는 소리죠. 그걸 합계 시한가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의 가치를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 미래 시점의 가치를 미래 가치 줄여서 내가. 저는 이제 내가라고 하지만 시험은 내가라고 나오지 않고 미래 가치라고 정식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현재 가치가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데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수도 있고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돈 1억이라는 돈이 있다. 1억은 현재 가치예요. 이걸 은행에다 예금한다. 그럼 1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1년 후는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 그럼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자율만큼 미래 가치 금액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이자율이 10%다.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 은행에다 1억을 예금했는데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는가? 은행에서 이자 주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얼마가 됩니까? 1억 1000이 되죠. 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럼 1억 1000은 어떻게 됐는데 1억 1000은 1억 플러스 1000만 원 됐다. 1억은 원금이고 1000만 원은 이자다. 그럼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이자를 더한다. 그럼 여기까지도 중요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럼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 자,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자율이 높으면 미래 가치 금액은 커진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미래 가치 금액을 계산하는 게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예요, 이게. 그러면은 똑같은 돈이 계속 반복됐다. 거기서 연금이거든.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도 있다고요. 그럼 봐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 미래 가치는 커져요, 적어요? 커지죠.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커진다. OX? O. 이게 지금 미래 가치니까. 그럼 이자율이 높아지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커진다. OX? O.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은 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해요. 투자론이든 감정평가론이든 전부 다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 미래에 발생할 수입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다. 그게 감정평가입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미래에 발생하는 가치를 현재 시점에 측정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론도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미래에 나올 수익을 지금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라든지 투자 모두 다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가 중요하죠. 지금 배웠던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는 부동산학에서는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가는 논리를 알아야만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가는 논리를 아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하면 되니까.
그럼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일 만큼 이자를 더했다. 그러면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로 가치로 갈 때는 이자일 만큼 이자를 빼면 돼요. 근데 빼는데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를 뭐라고 하던가요? 할인한다고 그래. 할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현가 또 유사한 말이요. 한원이야. 한원. 그러면 미래 수익을 한원했다. 그 말은 미래 수입을 현재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미래 수입을 한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할인율이 필요해요. 할인율. 요 이자율이 필요한데 요 이자율을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하기 때문에 할인율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자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그러면 현재 가치 만들 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할인율이 필요한데 할인율만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할 때는 할인율만큼 뺀다고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갈 때는 이자율만큼 더했잖아요. 더했어요. 이자를 더했죠. 그럼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요 미래 가치에는 이자가 더해진 거라고. 그럼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만큼, 이자율만큼 이자를 빼면 된다고. 차감하면 된다고. 그러면 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이자를 많이 빼겠다는 소리야.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는 거야. 그 논리가 우리 부동산학에서 전부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 금액은 뭐? 작아진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요 현재 가치 금액을 계산하는 게 일시불로 현가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금 형태는 연금에 뭐가 있습니까? 연금에 현가계수가 있다고요. 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가 다 현재 가치라고. 자, 그러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지만 사실은 요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갈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고 할인율의 크기에 따라서 현재 가치 금액은 달라진다. 됐죠?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뭐한다? 낮아진다. 할인율과 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그러면 현재 가치예요. 그럼 할인율하고 가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한 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 되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그걸 확장시키면 할인율하고 현재 가치는 반비례 관계였는데 확장시키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일시불의 현가기수 낮아지고 연금의 현가기수보다 낮아진다. 의미 됐습니까? 그렇지. 자, 그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에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책에 94쪽에 화폐 시한가치 개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밑에 2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나왔죠? 지금 그거 배운 겁니다. 지금 여기 2번에 있는 거. 2번에 있는 배운 논리를 이제 배웠어요. 그 옆에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 할인율이 상승할수록 작아진다. OX? O. 그렇잖아요. 이게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반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이자율이 높아지면 미래 가치는 커진다. 이건 안 나온다고. 우리 부동산에서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의미하셨죠? 심각 하나도 없어요. 심각 하나도 없고, 뭐 아주 엄청나게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주 그렇지 마시고 그냥 그다음 했던 대로 해요. 그냥 했던 대로 편하게. 그럼 여기까지 지금 공부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할인율과 현재 가치는 반대로 간다. 그것이 끝이야. 끝. 자, 이제요. 요 화폐 시한가치 계수를 공부할 겁니다. 화폐 시한가치 계수. 화폐 시한가치와 화폐 시한가치 계수는 다른 말이죠. 그럼 화폐 시한가치 계수는 화폐 시한가치를 계산해 내는 수식이야. 수식. 여기는 총 4가지 사항을 공부합니다. 계산 문제 포함해서. 자, 첫 번째 화폐 시한가치 계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 6가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역수관계. 세 번째 이걸 어디다 써먹습니까? 활용, 쓰임새. 네 번째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계산 문제 찍어서 맞추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여러분이 좋아하잖아. 그잖아요? 언니 나 계산 문제 3개 찍었는데 3개 다 맞았어. 와, 엄청나게 좋다. 그 옆에 언니 짜증나지. 그래서 실제 시험에도 그걸 안 할걸? 옆에 언니는 그렇지. 이렇게. 옆에 언니는 찍어서 다 틀린 게 아니라 풀었는데 다 틀려버린 거야. 옆에 언니는. 그렇지? 다른 사람은 찍어서 다 맞추고, 어떤 사람은 풀어서 다 틀려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자,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재밌잖아요? 계산 문제 오늘 안 할 거니까 지금은. 자, 9번. 화폐 시한가치는
현재가치 계수가 있고 미래가치 계수가 있다. 자, 구분은 이제 제가 할 거 아니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저당 상수. 그다음에 미래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 자, 됐습니다. 책은 현재가치 계수에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나왔죠. 시험은 일시불의 현가계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정식 이름으로. 그 옆에 반대쪽에 일시불의 내가계수. 시험은 일시불의 내가계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나온다. 자, 그 옆에 역수관계, 그 밑에 역수관계.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뭐가 역수관계 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 근데 일시불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시불은. 그럼 일시불은 생략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현가계수와 내가계수, 미래가치 계수 이 두 개는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 앞에 일시불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냈어요. 현가계수와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그럼 현가계수와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단 말은 요 앞에 있는 일시불이 생략됐다는 소리야. 의미하시죠? 그러나 연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는 역수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됐고.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와 역수관계에 있는 것은 저당 상수. 그다음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관계에 있는 것은 뭡니까? 감채 기금계수. 자, 그럼 이제 역수관계까지 정리됐어요. 자, 첫 번째가 구분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역수인데 역수관계까지 이제 정리됐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거. 자, 그러면 이제 역수관계에서 이제 알고 가야 될 거. 그러면 저당 상수와 역수관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면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말은 뭐래요? 저당 상수와 같은 말은요? 그렇죠.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가 저당 상수하고 같은 말이야. 이거 지금 칠판에 쓴 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으니까 질문 오지 마시라고. 이거 수업하고 나면 꼭 쉬는 시간에 질문 와요. 교수님, 이거 저당 상수하고 연금 현가계수가 같은 말 아니잖아요. 이거 역수관계니까 틀렸잖아요. 이렇게 질문 온다고.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근데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 저당 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면 저당 상수 쓸 자리에다가 뭘 써도 상관없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를 써도 상관없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 논리는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똑같은 말이 뭐다? 감채기금계수의 역수. 그럼 감채기금계수하고 똑같은 말은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 감채기금계수 쓸 자리에다 뭘 써도 상관없다.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를 써도 상관없다. 자, 이제 세 번째 활용. 이 활용은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당 상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그다음에 감채기금계수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게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저당 상수거든요. 6번 나왔거든요. 요 저당 상수가 나오면 그러면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으로 융자 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을 산정할 때 쓰는 게 뭐다? 저당 상수. 그러니까 저당 상수 나오면 앞에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이다. 이게 이제 생략됐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이야.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근데 요즘은 명확하게 줘요. 예전에는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이다. 이런 말 안 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지 않으면 이의 신청을 하니까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이라고 딱 준다. 그럼 원리금 균등불화 상한 조건으로 융자 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뭘 구할 때? 원리금 상한액 구할 때. 원리금 상한액을 산정할 때 써먹는 게 뭐다? 저당 상수. 그러면 이 원리금 상한액은 융자액에다 뭘 곱해준다?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그러면 이 저당 상수 자리에 뭘 넣어도 상관없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넣어도 상관없다. 자, 또 해볼까요?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말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죠. 그럼 여기다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라고 이게 의미하셨죠?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 네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저당 상수지.
요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그럼 이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이 저당 상수. 선생님 짜증난다. 그렇지, 짜증나지. 짜증나지. 뭐 하자는 소리야 됐지. 그 말이 그 말 갖고 그러지. 자, 네, 요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다른 말로 해보십시오. 원리금 상환액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 됐죠? 저당 지불액. 아, 큰일 났다. 자, 이게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원리금 균등불안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고 미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한다든지 부채 서비스액을 구한다든지 그때는 뭐다? 저당 상수. 이 부채 서비스액 또 똑같은 말. 저당 지불액. 그런데 이거요. 이 원리금 생략하고 상환액을 산정할 때 이렇게 줘요. 상환액을 산정할 때. 원리금이 빠졌다 해서 틀리면 안 돼. 원리금 빼고 상환액을 산정할 때 저당 상수. 그럼 이제 저당 상수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가 나오면 그럼 가장 먼저 현재 가치 계수이다.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불안 상환 조건일 때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할 때 써먹는다. 덩달아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수식이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고 융자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분의 1이고 또 하나를 굳이 쓴다면 융자액 이번엔 나누기 해볼 겁니다. 융자액 나누기 뭐가 들어가요?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이것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는 다 똑같은 공식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 전부. 근데 기본 공식은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고. 그러니까 저당 상수 쓸 자리에 요 저당 상수 곱할 자리에 저당 상수 곱하기 할 자리에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눠줘도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공식이야. 16회 때 출제했거든요. 16회 때 갑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을 대출받았다. 그때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랬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1번 융자액 나누기 저당 상수, 2번 융자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3번 융자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답 몇 번? 3번. 그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 나오면 답은 여기 또 이게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공식이다. 선생님 난 너무 어렵다. 아 그러면 저당 상수 나오면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할 때 거기까지만 해요. 어려우면. 거기까지만 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게 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온다. 나는 이 부분이 욕심이 난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하시면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자, 저당 상수 끝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채 기금계수. 감채 기금계수는 4번 정도 나왔죠. 저당 상수가 6번 나왔고. 근데 감채 기금계수는 4번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당 상수보다 더 중요성이 떨어져. 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현재 가치 구하는 논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요. 예? 이 감채 기금계수는 미래가치 계수잖아요. 감채 기금계수는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10년 후에 10억을 타는 적금에 들었다. 그러면 1년에 또는 매월, 매달 얼마씩 불입해야 되는가? 요 불입액 다른 말로요. 적립액. 불입액, 적립액을 구할 때 써먹는 것보다 감채 기금계수. 요 불입액 적립액은 10억 곱하기 감채 기금계수다. 근데 감채 기금계수 자리에 뭘 써도 상관없다.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 그럼 끝. 그 불입액 적립액을 구하십시오. 미래에 일정액을 만들고 싶다.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고 싶다. 매월, 매달 또는 매년 얼마씩 불입해야 됩니까? 불입액 적립액을 계산할 때 뭐요? 감채 기금계수. 의미하셨죠? 그럼 끝났지. 감채 기금계수 자리에 다른 말로 뭘 쓴다?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 자, 그러면 6개 중에서 2가지 끝났고 이제 나머지 4개 남았습니다. 4개. 자, 4개는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다음에 두 번째 연금의 현가계수, 세 번째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남았네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4가지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당 상수하고 감채 기금계수는 불입액 적립액 구해라 그러면 감채 기금계수야. 그럼 돈 밀렸다 그러면 뭐요? 저당 상수라고.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이제 문장을 읽고 이 문제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일시불인지 연금인지 이걸 또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제가 사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례. 자, 10억을 저금했습니다. 10억을 저금했어요. 그럼 5년 후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자율은 연간 10%다. 내가 신한은행에다가 10억을 저금했는데 이자율은 연간 10% 주기로 했다. 그럼 5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이런 지문이 나오면 현재 가치 구하는 건지 미래 가치 구하는 건지 파악해라. 그럼 5년 후니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미래 가치. 그 다음에 미래 가치를 구하라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일시불인가 연금인가 파악을 하겠잖아요. 연금은 동일한 금액이 계속적 반복적 발생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돈이 한 번 들어갔습니까? 여러 번 들어갔습니까? 한 번. 그러니까 일시불이야. 그러면은 일시불에 뭘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이용한다. 그럼 끝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가지.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이 네 가지는 문장 읽어가면서 현재 가치인지 미래 가치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돈이 한 번이면 일시불이고 여러 번이면 연금이고 현재 가치 구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돈이 한 번이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고 미래 가치 구하라고 했는데 돈이 연금이다.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눈빛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1억씩 저금했습니다. 1억씩. 지금부터 매년 말 1억씩 저금하고 5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5년 후에는. 이자율은 연간 10%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5년 후에는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미래 가치. 연금 일시불. 연금. 그러면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십시오. 그럼 연금의 무슨 계수? 내가 계수. 여기서 이제 그냥 가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런 사례는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이용하는데 다른 말로 감정계수의 역수. 그럼 끝나잖아요. 그럼 끝났지. 예. 자, 이번에는 현재 가치 해볼 겁니다. 현재 가치. 10년 후에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받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죠.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일시불. 그러면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십시오. 그 말이야.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십시오 했는데 여기다 미래 가치 계수를 써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한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년 후에 1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맞춰요. 근데 이걸 응용하지. 우리 부동산 학이니까. 그럼 어떻게? 10년 후에 10억이 되는 토지가 있다. 그 토지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할 때 이렇게 준다고요. 10년 후에 10억이 되는 토지가 있다. 그 토지의 현재 시점의 가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토지? 왜 그래? 토지? 여기 또 헷갈린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10년 후에 10억이 된다. 이 말은 10년 후에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치는 얼마인가? 현재 가치. 돈은 한 번.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일시불의 현가 기수. 자, 이번에는 연금 형태로. 자, 1억씩 내가 5번에 걸쳐서 국가로부터 연금 받는다. 근데 그 연금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현재 가치죠. 연금이다, 일시불이다. 연금.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인데 다른 말로 저당상수의 역수. 그러면 지문 만들어 볼게요. 지금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씩 받는 연금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한다. 맞죠? 저당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이걸 좀 응용해 볼게요. 응용. 어느 부동산이 앞으로 5년 동안 1억이라는 순용업소득이 발생할 것 같다. 그 순용업소득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이렇게 주는 거지. 부동산 학이니까. 의미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소리고 그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되셨죠? 끝났습니다. 그럼 합계 시한가치 계수 이제 다 끝난 거죠. 계산 문제 빼고는 활용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책 95쪽에
자본 환원 개수의 개념 및 활용 나오죠. 그 자본 환원 개수가 화폐 시한가치 개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공식 나오죠? 공식 볼 필요 없습니다. 공식. 자,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부터 해서 연금 현가계수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다만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 계산할 때도 이용된다? 잔자 나오면. 잔자 나오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연금의 현가계수 활용해서 동그라미 2번. 거기 보면 잔금 비율 산정, 미상한 대출 잔금 산정이 나오죠. 이렇게 잔자 나오면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라는 거. 자, 오른쪽 사이드에 95쪽 오른쪽 사이드에 기출지문이 나왔으니까 기출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연금의 미래가치 기술을 사용하여 10년 후에 주택가격이 산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럼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가치, 미래가치. 미래가치 10년 후라겠잖아. 정신 차려, 밥상 차려. 예? 자, 봐. 10년 후라겠잖아. 미래가치지. 그다음 미래가치고 일시불인가 연금이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한 번 들어갔습니까? 여러 번 들어갔습니까? 한 번. 현재 5억인 주택 그랬잖아요. 돈이 한 번이라고. 그럼 미래가치고 돈이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죠.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라겠으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기술을 사용해야 되지. 연금의 미래가치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의미되셨죠? 이렇게요. 자, 거기서 두 번이나 그걸 가지고 출제했는데 똑같이 출제했어요. 왜 그렇게 출제했냐면 여기 연금하고 일시불 있죠. 이 연금에는 대부분 식자가 붙어요. 식자가. 여기 봐봐요. 5년간 1억씩 그러거든. 이게 5년간 1억씩. 근데 식자가 붙었는데 식자가 붙어도 다 연금은 아니에요. 일시불에도 식자가 붙을 수 있어요. 요 식자가 붙었는데 돈에가 식자 붙으면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씩 그러잖아요. 1억 원씩. 그러니까 돈에가 식자 붙으면 연금이고 이자율에가 식자 붙으면 일시불이에요. 이자율에 식자 붙으면 거기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것은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그랬죠. 여기 퍼센트 이자율에 식자 붙었죠. 그러면 이것은 일시불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요. 매월 말 50만 원씩 요 식자 붙었죠. 금액가 식자 붙어 금액에. 그러면 이거는 연금이에요. 5년간 들어올 권리 예산들은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그렇습니다. 현재 가치 구하네요.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이네요. 연금이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연금의 현가 기술을 이용하고 저당 상수의 역수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 자, 그 밑에 기출.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 대출을 받았다. 이거는 저당 상수 아니죠. 원리금 균등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옳은 말이죠. 그 밑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저당 대출을 받은 경우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시한가치 계수는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96쪽에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 원리금 상환액 계산 나왔죠. 그 원리금 상환액 계산은 여기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액 계산 지워졌네. 원리금 상환액 계산은 이용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 그다음에 이용자액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용자액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1 됐지요. 자, 2번 잔금 비율 나왔습니다.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미상한 저당 잔금, 그 다음에 잔금 비율처럼 잔자 나오면 뭘 이용한다?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자, 지금부터 잔금 비율 공부할 겁니다. 잔금 비율도 잘 나오다가 최근에 잔금 비율은 좀 나오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 두 개 더해서 1 되느냐 0 되느냐를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잔금 비율부터 가죠. 잔금 비율. 요 잔금 비율이 나오면 그러면 잔금 비율의 수식. 잔금 비율은 내가 돈 빌리고 아직 갚지 못한 비율이 잔금 비율입니다. 그럼 잔금 비율은 수식을 보면 이용자는 10억 받았습니다. 이용자액 10억. 그런데 3억을 갚았습니다. 원금 상환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 상환 비율이 30%야. 10억 중에서 3억을 갚았으니까. 그럼 아직 못 갚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그러면 10억 중에서 못 갚은 금액이 7억이니까 잔금 비율은 70%야. 그럼 못 갚은 금액을 미상환, 저당, 잔액 또는 잔금 그래요. 저당은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미상환 잔금이야. 이 미상환 저당 잔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장난을 쳐요. 자, 한 번은 이렇게 줬어요. 잔금 비율은 유흥자에게 대한 상환된 저당 잔금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미상환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미상환 저당 온금이라고 그래요. 온금. 자, 원래 유흥자의 온금은 10억인데 아직 못 갚은 온금은 얼마다? 7억이야. 그 7억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이나 미상환 저당 온금이나 같은 말이야. 그러면 잔금 비율이란 유흥자에게 대한 미상환 저당 잔금, 잔금 비율이란 유흥자에게 대한 미상환 저당 온금,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한 번은 뭐라고 출제했냐면 잔금 비율이란 유흥자에게 대한 미상환 저당 올리금이라고 출제했어요. 미상환 저당 올리금. 그럼 OX, X.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올리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올리금이라면. 이 잔금 비율에서는 이자가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이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잔금 비율이 나오면 잔금이고 온금까지 되는데 올리금이라고 하면 O에다 X다? X. 의미 아셨죠? 자, 두 번째. 이 잔금 비율은 뭘 통해서 계산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계산하는가? 그 논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 자, 세 번째. 잔금 비율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나올까? 상환 비율이 나와야 돼. 잔금 비율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무슨 비율? 상환 비율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잔금 비율이 나오면 상환 비율 나오니까 상환 비율에다가 잔금 비율을 더하면 몇이에요? 1 돼요. 1 된다고요. 1. 자, 그러면 이 수식에서 우리는 잔금 비율만 구해봐요. 잔금 비율.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뭐가 돼요? 상환 비율이죠. 1 마이너스 상환 비율. 자, 끝났어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이 나오면 연금의 현가 기술을 통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 더하면 1 된다.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다. 잔금 비율은 유흥자에게 대한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온금의 비율이고 미상환 저당 올리금 나오면 틀린 말이 된다. 되셨죠? 예, 됐어. 자, 이렇게 해서 합계 시한가치 계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자, 계산 문제 빼고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합계 시한가치 계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현금 수지를 추정해 보죠. 현금 수지 추정. 자, 잔금 비율 지워도 됩니까? 예, 그렇지. 지워도 되지. 자, 지금부터 현금 수지를 추정할 건데, 이 현금 수지를 추정한다. 이 말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야. 자, 이 부동산 있는데요. 이 부동산이 지금부터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 볼게요. 그걸 투자 의사 결정한다고 그래.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여기 돈 되면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돈 되면. 그럼 돈 되면 투자한단 말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있을 거라고. 수입. 그다음에 투자한다면 지출도 있겠죠. 예상되는 현금 지출이 있을 거라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예상되는 수입이 더 크다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추정해 봐야 돼요. 판단해 봐야 돼요. 지금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현금 수익과 지출을 추정해 보는데 이걸 줄여서 현금 수지를 추정한다고 그래요. 수입을 수, 지출을 지 이렇게. 그럼 현금 수지 분석 또는 현금 수지 추정, 추계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현금 수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수지가 흐름이거든. 그래서 이거 현금 수지를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럼 현금 수지를 분석한다 이 말은 현금 흐름을 분석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현금 흐름을 분석해 봐야 돼요. 왜? 현금 흐름을 분석해 봐야만이 수입이 큰지 지출이 큰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있을 거니까. 자,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데 근데 문제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두 가지 형태로 발생하죠. 내가 이 부동산 사서 보유하면서 영업할 때, 운영할 때, 그래서 보유 기간 동안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죠. 운영한다 말은 영업한다는 소리죠. 그럼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이 있겠죠. 이걸 영업수지라고 그래. 반드시 영업수지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영업하고 운영이 똑같죠. 그러면 운영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요. 처분할 겁니다. 처분. 팔죠. 그럼 처분할 때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그럼 처분할 때
처분에 따른 현금으로 발생하죠. 처분 수지, 다른 말로 매각 수지, 또 다른 말로 지분 복귀에 팔면 내 돈이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흐름이 몇 가지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처분 시 현금 흐름. 그래서 영업 수지와 처분 수지 이걸 추정해 봐야 된다. 영업으로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돈을 뭐라 한다? 소득이득.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자본이득.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제 요 영업수지를 추정할 겁니다. 영업수지. 요 처분수지는 별로 안 중요해요. 영업수지가 중요하지. 그럼 영업수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내역이 나와야 되지. 부동산의 현황.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은 얼마인데? 얼마 할까요? 10억 하자고요. 10억. 10억. 자, 그럼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총투자액. 총투자액. 상당히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자, 총투자액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과 총투자액이 똑같은 말이야. 총투자액이 10억입니다. 총투자액이 나오면 또 나눠야 되지. 네 돈하고 내 돈하고. 자, 내 돈은 자기 자본이죠. 근데 타인 자본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럼 타인 자본 5억이고 자기 자본 5억이다 이렇게 해요. 이 말은 10억짜리 부동산이 매물로 나누는데 나는 5억밖에 없다. 그래서 은행에서 5억을 빌려와서 투자한다면 과연 이 부동산으로부터 영업을 통해서 현금 수입이 얼마나 발생한가? 그게 영업현금 수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타인 자본 5억이라면 이제 이자율 나오겠죠. 이자율 나야만 이자를 줘야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수가 나와야지. 이게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임대 단위수가 나오죠. 임대 단위수. 임대 단위수 방 10개.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해서 영업한다면 한 달에 1년에 방 하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이걸 단위당 예상 임대료 그렇잖아요. 예상 임대료. 자, 이렇게. 그럼 단위당 예상 임대료 나왔습니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죠. 연간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자,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 내가 임대 영업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그거 하는 게 영업수지입니다. 그다음에 처분수지는 내가 이거 3년 후에 5년 후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그게 처분수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럼 이제 영업수지를 추정해 봐야지. 그러니까 영업수지를 추정한다는 말은 이 부동산 임대 영업을 한다면 그러면 매년 나에게 세금까지 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얼마 들어온가? 그거 하겠다는 소리야. 처분수지는 판다고 했을 때 세금 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에게 얼마 들어온가? 그거 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나에게 들어올 돈을 두 가지로 형태로 이제 추정하고 내 돈 얼마 나가는가? 그거 비교해 보는 거지. 내 돈은 얼마 나가는 거야? 5억 나가는 거잖아요. 5억 나가고 요 두 개 영업수지하고 처분수지를 계산했더니 5억보다 큰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이 작잖아요. 수입이 더 크잖아요. 왜? 지출은 5억이고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은 만약에 7억이라면 그럼 수입이 더 크잖아요.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기는 거지.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추정한다는 소리지. 그럼 무엇부터 추정해야 됩니까? 영업수지부터 추정해야지. 그럼 여기다 이제 영업수지를 쓰겠지. 영업수지, 영업현금으로 운영수지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는 정확히 10분만 쉬었다 하죠. 됐습니까? 예.